분석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성분 분석법 하면은 보통 약자로 이 PCA라고 불리는데, 이 PCA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주성분 분석법의 그 영문 이름의 약자예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PCA. 그래서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분석하는 방법이다 해서 PCA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 PCA 기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특징 벡터의 차원 축소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PCA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특징 벡터가 보통은 굉장히 다양한 차수를 갖고 차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원의 벡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원을 축소하는 경우가, 또는 차원 축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원 축소할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자고 하는 주성분 분석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 벡터의 차원을 우리가 왜 축소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그리고 응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설명해 볼 거고요. 이 주성분 분석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일찍 학기 초에 배웠던 선형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 고유 벡터와 고유 값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즉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해해야지만 그 주성분 분석법의 그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주성분 분석법의 유도 과정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리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즉 차원의 저주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The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내용인데요. 즉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일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다별량 자료 분석 시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차원의 저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클래스 패턴 인식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그 패턴 인식 방법론, 접근법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징 공간을 일정한 빈, 보통 그 구역을 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특징 공간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각 구역에 속한 클래스의 표본들이 있겠죠. 그것들의 비율을 구하고, 새로운 표본의 경우는 해당하는 구역을 찾아 그 구역에서 가장 우세한 클래스로 선택하는. 자,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K분의 K sub i라는 거를 구해서 가장 큰 i가 나오면 그 값에 해당되는 클래스로 할당해주는, 소위 그 KNLR 방식을 사용한 그 베이즈 분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할 때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KNNR 방식으로 확률 밀도를 추정하면은 그 결과가 주어진 그 영역 안에 그 샘플 전체 K분의 특정한 그 그룹에 속하는 샘플 개수의 비율로서 이 값이 가장 크면 가장 우세한 클래스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클래스 3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문제를 다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그림이 지금 붉은색 점도 있고요, 초록색 점도 있고요, 파란색 점도 있죠. 그게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징 벡터가 즉 1차원일 때, 단일 특징일 때라는 거는 특징 벡터의 컴포넌트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특징 값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 플로팅을 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1차원 축에,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축이 바로 1차원 축인 겁니다. 1차원 선으로 된 1차원 축 X1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첫 번째 컴포넌트인데 첫 번째 컴포넌트뿐이 없으니까 1차원 축에 데이터들이 놓여지게 되고요. 그 놓여진 데이터들을 일정 구간, 빈으로 나누어줘서 지금 말하는 그 일정한 구역을 빈이라 그랬죠. 이 빈을 나누어줘서 이 빈에는 누가 우세하냐면 지금 보다시피 붉은색이 더 우세하죠. 이 친구가 우세하고요. 두 번째 빈에서는 초록색이 두 개가 있고 파란색이 하나니까 얘가 우세하고요. 세 번째 빈은 파란색이 더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샘플 하나가 어떠한 색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번에는 색깔을 좀 여기저기에도 안 속하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애매한 색깔이 초록색, 하늘색, 보라색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새로운 샘플 하나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샘플 하나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디 빈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떨어지면 초록색이 우세한 데 떨어졌으니까 얘는 초록색 그룹이라고 당연히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빨간색 그룹이라고 판단해야겠죠. 여기 떨어지면 파란색 그룹이라고 판단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판단할 수가 당연히 있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1차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차원을 한번 높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의 그 특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란 얘기죠. 두 개의 특징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특징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을 우리가 개수를 이전에는 3개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도 됐던 그 빈을 사실 그 2차원으로 가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1차 그러니까 X1 첫 번째 컴포넌트 방향으로도 3개 그 두 번째 컴포넌트 방향으로도 3개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9개로 빈을 나누어서 구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9개의 구간이 생겼으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즉 첫 번째 빈마다 포함되는 표본의 개수를 일정하게 하던지 지금 바로 첫 번째 그림이 그겁니다. 콘스턴스 덴시티라고 표현된 이 그림은 뭐냐면 각각의 빈에 샘플 개수가 적당량이 들어와야지만 되니까 포함되는 그 샘플의 개수가 비슷하게 만들어 주든지 또는 1차원의 경우와 같이 그냥 전체 표본수 같은 수의 표본을 유지해서 그 매우 희박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든지 지금 보면은 원래는 9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내용을 constant number of example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둘 중에 한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constant density 상태로 그 모든 빈의 샘플의 개수가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9개의 샘플이었던 게 1차원일 땐 부족하고요. 그죠? 다시 3개씩 9개가 있으니까 27개. 이번에는 27개의 샘플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싫고 우리가 그냥 9개의 샘플로만 9개로만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희박한 2차원 분산 플롯. 뭐 희박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그 샘플 요 빈에는 샘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는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도 하나만 존재하고요. 여기도 하나만 존재하고 여기도 하나만 존재하고 즉 샘플이 없거나 하나만 존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그 개수를 카운트해서 소위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확률은 일정 개수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확률값을 얻어내는데 즉 빈들이 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두 개의 특징만을 썼을 때 즉 벡터가 차수가 2차만 돼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3차원으로 즉 특징을 3개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즉 한 그 축마다 적어도 3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을 그 똑같이 유지하고 싶다면 x1으로 방향으로 3개, x2 방향, x3 방향 즉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개의 빈이 생기죠.
빈의 개수, 구간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마다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표본 밀도를 유지하려면 3개씩 넣어야 되니까 3을 곱해서 81개의 샘플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같은 수의 그냥 표본만 사용한다면 아까 2차원에서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빈들이 텅텅 비어있게 돼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단지 81개 중에서 단지 9개만 out of 81개에서 단지 9개만 그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9개도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가 박스마다 하나씩 빈마다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의 빈으로 하나의 값으로 그 빈의 성질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벡터의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벡터가 그 차원이 높아짐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많으면 또 잡음의 특징까지도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류에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많아지면 패턴 분리기에 의한 학습 또는 인식 속도도 스피드도 느려지고요. 그리고 특징이 많으면 모델링에 필요한 학습 집합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3개의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3개 클래스를 할 때 우리가 표본 밀도를 유지하려면은 그 샘플 필요한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바로 요 얘기죠. 즉 학습 데이터의 집합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원의 저주는 차원이 커짐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은요. 주어진 표본의 크기에서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그 특징 수가 있는데 그 최대 특징 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는 요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특징을, 종류를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처음에는 좀 좋아져요, 사실은. 디멘셔널리티가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그 넘버 오브 피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피처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차원이 높아지니까 그럴 때 보통 동일한 그런 분류 작업을 다양한 피처로 할 경우엔 이와 같이 퍼포먼스가 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올라가요. 빨리. 그러다가 일정한 위치에 이르고 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퍼포먼스가 디멘셔널리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더 천천히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 지식을 좀 활용하거나 타겟 함수의 스무드를 증가시키거나 스무드니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차원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요 1번과 2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요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차원을 너무 커서 생겼으니까 그냥 차원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커서 생긴 문제는 차원을 줄여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원을 어떻게 줄이느냐? 차원을 축소시키는 큰 두 가지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왜 두 가지 방법뿐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선형대 수학적으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특징 선택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징 추출이라는, 그러니까 feature selection이냐 아니면 feature extraction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특징 선택인데 전체 특징들로부터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래쪽에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
특징 선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Feature Selection. 지금 보면은 왼쪽에 벡터 하나가 x1부터 xn, n 차원 그 공간에 그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벡터가 조금 작죠. m 차원 공간으로 이동시키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어떠한 특정한 값들만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얘는 살리고 얘는 없애자. 그리고 뭐 어디선가 또 이 마지막 거는 이거 가져오고 뭐 어떤 거는 지워버리자 등등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특징을 선택한 거게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차원이 m차원, n차원에서 m차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m이 좀 더 작은 크기의 숫자예요. 자, 이런 방법은 별로 그렇게 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Feature Extraction, 추출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지금 써 있는데 기존의 특징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특징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오른쪽 그림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입력 데이터는 n차원 공간의 특징 벡터 똑같아요. 그리고 출력된 그 결과의 크기도 m차원으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설명됐던 x라고 여기서는 똑같이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에는 변화가 없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x 입력이 들어가서 y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즉 주어진 데이터들의 함수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는데 그 결과가 개수를 좀 줄이는 것 뿐입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숫자보다 m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작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좀 작아 보이죠? 요거보다는 이렇게 그 입력된 자료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새로운 특징을 적은 개수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추출하는 거니까 구성된 보다 적은 개수의 새로운 특징들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징 추출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n차원 공간이다 그러면은 xi가 r의 n승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r은 실수를 상징하고 실수의 n차원이라는 거는 n개의 실수로 표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m이 n보다 작으면 y는 fx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서 n차원에서 m차원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이 함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함수를 찾는 거예요. 이때 변환된 특징 벡터 yi는 m차원 그 공간의 자료가 되고요. 그렇지만 n차원 공간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 정보 또는 구조의 대부분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보를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크기만 줄이는 거지 정보는 그대로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최적의 매핑 y는 fx라는 이런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좋은 함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얘는 그 함수가 선형 함수는 아닐 수 있어요. 즉 비선형 함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신경 우리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비선형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방법은 아직 수학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대신 지금 수학 또는 패턴 인식에서 쓰는 모든 방법들은 선형 함수 한도 내에서만 요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선형 변환이 무엇이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유비비했던 선형대수를 다시 한번 조금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일 때 얘를 선형 변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행렬, 매트릭스 하나만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하나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로 만들어주면 이 변환을 선형 변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선형 변환에 사용되는 이 행렬 하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요거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방법론을 찾아냈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으로 우리가 PCA 방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성분 분석법으로 요 매트릭스를 구해요.